내 딸 지은이는 내 삶에서 비명과 함께 굴러나갔다. 그 한마디가 65년간 내가 바쳐온 모든 것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나는 우리 집 거실에 서 있었다. 사방에는 시든 꽃잎처럼 흩어진 웨딩드레스가 널려 있었다. 지은이는 분노와 떨림으로 가득 찬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그녀의 약혼자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는 그저 모든 걸 망칠 뿐이라고. 그의 고함 소리가 20년 전 내 손으로 직접 칠한 벽 사이를 맴돌았다. 이 집은 내가 한 벽돌 한 벽돌 쌓아 올린 내 삶의 전부였다. 그날 오후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공기는 쓰디쓴 꿀처럼 끈적했다. 나는 침묵하며 서서 그가 도객을 계속 뿜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말들은 그의 입에서 총알처럼 튀어나와 내 심장을 향해 직진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 안에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다. 차갑고 거의 수술적인 듯한 평온함이 내 가슴 속에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자동차 열쇠를 꽉 쥐었다. 열쇠 자국이 내 손바닥에 깊이 박히고 따뜻한 금속이 내 피부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 민준이는 내 친딸의 모든 모욕적인 말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극적이야. 그는 지은이에게 속삭였지만 나는 그 모든 단어를 또렷이 들었다. 그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다. 몇 달 전 그가 우리 집에 자주 나타나 공간을 재고 자신과 상관없는 부동산 서류에 대해 묻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알아챘어야 돼. 묻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알아챘어야 돼. 다음 날 아침 창문에는 아직 밤사이 맺힌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다. 도시는 첫 소리에 깨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가장 좋은 감색 코트를 걸치고 은행으로 향했다. 축축한 보도 위를 걷는 내 발걸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듯 단호했다. 이른 아침 공기는 피부를 시원하게 씻어내고 머리를 맑게 하는 상쾌함을 안겨주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내가 은행 직원에게 10년간 지은이에게 주었던 모든 신용카드와 보조카드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명세서에는 주카드, 비상용 카드, 온라인 쇼핑 카드, 내가 모성애로 내어주었던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다. 이제야 나는 그것들이 나를 소리 없는 착취에 묶어두는 황금 족쇄였음을 깨달았다. 정민님, 확실하신가요? 몇몇 카드에는 아직 미결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상대방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흔히 보이는 전문적인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물었다. 완전히 확실해요. 내가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전과 달랐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흔조를 되찾은 듯했다. 나 자신조차 놀랄 만큼 단호함이 깃든 말들이었다. 마치 수년간 그 확신을 품고 말해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은행을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내 얼굴을 감쌌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 꿈 속에서 나는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미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계산서를 지불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그림자. 햇살 한 줄기 한 줄기가 겹겹이 쌓인 피로를 떼뚫고 들어와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영혼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듯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창가 의자에 앉았다. 그 창문은 내가 제스민 꽃을 심은 정원을 마주보고 있었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잠들기 전 나를 꼭 안아주던 시절에 심었던 꽃들이었다.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딸의 이름이 화면에 절망적인 간청처럼 계속해서 번쩍였다. 나는 마침내 더 이상 계속해서 번쩍였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전화를 받으러 달려가지 않았다.
벨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다른 살을 가지 않았다. 이 자발적인 침묵 속에서 타인의 기대에 대한 나의 저항 속에서 깊은 해방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아침 집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처음에 영혼을 되찾은 듯했다. 다른 사람들의 드라마, 무대가 아니라 오직 나만의 영혼을. 지은이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기 2주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토요일 아침, 그녀는 환한 미소를 띠고 나타났다. 손에는 강남의 비싼 베이커리, 쇼핑백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 꽃다발은 내 한 주 식료품비보다 비쌀 것 같았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가져왔어. 그녀는 내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이제야 나는 그 달콤함이 계산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장미는 너무나 완벽했다. 사랑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투사하고 싶은 이미지 때문에 선택된 것처럼. 몇 분 후 민준이도 뒤따라 들어왔다. 스파클링 와인 한 병을 들고 언제나 나를 이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의 눈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정미님 정말 빛나 보이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그의 어조는 언제나 내가 경매에 나온 물건처럼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의 시선이 어떻게 내 거실을 훑고 지나가 가족 사진이 놓인 유리잔과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협탁에 머무르는지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이가 내 손을 잡으며 선언했다. 아침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차가웠다. 그녀의 손에는 나를 눈부시게 할 만큼 화려한 약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민준이가 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엄마. 우리는 제가 꿈꾸던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엄마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결혼식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내 결혼식은 소박하고 간소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아름다웠다. 이제 나는 그 비교가 고의적인 것이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그때부터 나를 조종하기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일까? 민준이는 우리 집 소파에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두 팔을 등받이에 펼치고 앉았다. 그 익숙함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지은이에게 어머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은이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요. 이런 어머니는 딸이 성대하게 결혼하는 것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연습된 것처럼 들렸다. 거울 앞에서 연습한 연설처럼. 칭찬 한마디 한마디는 숨겨진 요청을 품고 있었고 미소 하나하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계속 사여갈 청구서였다. 우리는 웨딩홀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내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기둥, 그리고 내 한 달 월급보다 비싸 보이는 식탁이 놓인 호화로운 연회장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가 정말 완벽해요. 20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사진 찍을 정원도 있고 메뉴도.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내가 이름조차 발음할 수 없는 요리들과 사치스러운 잡지에서나 보던 와인들을 설명하면서 200명. 그 숫자는 소리 없는 따귀처럼 내 얼굴을 때렸다. 그녀의 사교계에서 나는 많아야 20명 정도만 알았다. 정말 비싸겠구나. 나는 중얼거렸지만 내 말은 지은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열정 속에 사라졌다. 그녀는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한 듯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다. 민준이는 사진 한 장 한 장의 고개를 끄덕이며 품질, 장소의 독특함, 그리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중요성에 대해 논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품위 있게 치러야죠. 그가 내게 윙크하며 말했다. 바로 그때 나는 민준이가 내 집을 지나치게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시선은 내가 세금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식탁 위에 놓아둔 부동산 등기 서류에 멈춰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족 사진을 감상하는 척하며 지나갔지만 나는 그의 손가락이 그 서류 위를 가볍게 스치는 것을 보았다. 이 집 정말 아름답네요, 정미님. 지금 시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내 어조에 뭔가 경고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던 모양인지 그는 재빨리 물러나 다시 완벽한 사위 역할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시선을 보았다. 내 재산에 대한 소리 없는 평가. 그 시선은 수년 전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을 때 보았던 것과 같았다. 숫자와 가능성만을 계산하고 추억과 감정은 감상하지 않는 그런 시선. 지은이가 이제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미소를 띠고 내게 다가왔다. 엄마, 부탁할 게 있어요. 사실 부탁이라기보다는 제 행복을 위한 투자랄까요. 그녀의 말은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거절하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된 모든 단어들. 결혼식 비용이 좀 필요해요. 민준이가 사업을 시작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눈물을 참는 듯. 저는 그저 엄마가 저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침묵은 무거웠고 암묵적인 기대로 가득 찼다. 민준이는 이제 내가 포식자의 미소라고 이해하는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고 지은이는 너무나 적절해 보이는 눈물 어린 눈으로 내 대답을 기다렸다. 그 눈물은 너무나 완벽하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아니오라고 말했어야 했다. 내 안에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를 믿었어야 했다. 하지만 모성애 35년간 내가 키워온 맹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나를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물론이지. 네가 꿈꾸는 결혼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 그날 아침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들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습관에 따라 자동으로 내 입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민준이의 눈에 만족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경계했어야 했다. 지은이는 나를 열정적으로 안아주었다. 이제야 나는 그 열정이 기쁨보다는 안도감에 더 가까웠음을 깨달았다. 내가 엄마를 믿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다음 날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견적서, 가견적서, 가견적서, 그리고 계약서로 가득 찬 서류철을 들고 왔다. 그 서류들은 작은 서명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걸 빨리 확정해야 해서 그래요. 좋은 곳은 금방 예약이 꽉 차거든요. 그녀는 서류를 내 식탁 위에 펼치며 설명했다. 바로 이 식탁에서 나는 어릴 적 그녀와 함께 숙제를 하고 숫자를 세웠었다. 숫자들은 내 눈앞에서 불가능한 암호처럼 춤을 추었다. 연회장, 식사, 꽃, 사진작가, 밴드, 각각이 작은 재산이었고 쌓여서 나를 수년간 밤잠 못 이루게 할 지출의 산이 되었다.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니? 나는 물었다. 내 석 달치 연금에 해당하는 꽃, 장식 비용을 가리키며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다. 어른이 아이에게 명백한 것을 설명할 때 보이는 그런 가식적인 인내심을 띤 표정으로 엄마, 이건 제 결혼식이에요. 제 인생이 한 번뿐인 결혼식이고 엄마는 이런 걸 가져본 적 없잖아요. 제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아요. 죄책감이 뜨거운 돌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결코 호화로운 결혼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내 결혼은 근처 교회에서 열린 간단한 식이었고 그 후에는 가족 식사로 이어졌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아름다웠다. 지금 눈앞에 이 계산적인 쇼와는 달랐다. 민준이는 점점 더 자주 나타났고 언제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새로운 결혼식 아이디어를 들고 왔다. 정미님, 제가 시내에서 가장 좋은 밴드를 찾았어요. 유명 인사들의 결혼식에서만 연주하는 밴드입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 음악가들은 할리우드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다. 예약금을 내면 그들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꿈을 파는 듯 가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연기에서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그의 신발은 비쌌지만 달아 있었고 그의 시계는 번쩍했지만 값싼 모조품이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어떤 비용도 자신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가지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나는 첫 번째 진짜 거짓말을 발견했다. 지은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핸드백이 내 소파 위에 열린 채 놓여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일부러 보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화면이 내 눈앞에서 밝게 빛났다. 나는 민준이의 이름과 함께 내 피를 얼어붙게 하는 문자를 보았다. 자기야, 다 준비됐어. 그 노파가 전부 낼 거야. 결혼식 끝나면 집 문제도 처리하도록 압박하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내가 잘못 이해했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그 단어들은 판결문처럼 변함없이 거기에 있었다. 그 노파, 내 딸과 결혼하려는 남자, 나를 정민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척했던 남자. 그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니. 그리고 집 문제, 내 집, 내가 힘들게 지어올린 보금자리. 그것 또한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다. 지은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다. 나는 미소 지었고 그녀의 새로운 결혼식 아이디어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또 다른 수표를 사진작가에게 써주었다.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꼭 모셔야 할 그 사진작가에게.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이미 변해 있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 고통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사물을 보기 시작한 것처럼 민준이의 모든 미소는 더욱 가식적으로 보였고 지은이의 모든 포옹은 더욱 계산적으로 느껴졌다. 새로운 돈 요구는 더욱 연습된 것처럼 들렸다. 나는 전에는 무시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내 골동품 가구들을 눈으로 재는 방식이나 지은이가 내 집이 너무 어수선하다고 평하며 어쩌면 내가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암시하는 방식 같은 것들. 엄마는 예전 같지 않아요. 어쩌면 좀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이사하는 걸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주방 선반을 닦는 척하며 말했다. 이 집은 나에게 완벽해.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내가 조종이라고 인식하는 미소를 띠며 고집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혼자 계시는 건데 집을 팔면 돈이 생겨서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내가 표정을 짓자 그녀의 말은 점차 사라졌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제안에 순응하지 않았다. 나는 비위를 맞추는 미소를 짓지 않고 그를 놀라게 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홀로 누워 지난 몇 주 동안 서명한 모든 수표를 확인했다. 총액은 엄청난 숫자였다. 수년간의 저축, 희생한 식사, 사지 못한 모임. 노년을 위해, 비상사태를 위해, 작은 안정감을 위해 내가 모아두었던 모든 돈이 이제는 축하가 아니라 사기극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결혼식에서 증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결혼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계절을 털고 궁극적으로 내 집을 차지하려는 정교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한 어머니 역할에 매료된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준이가 내가 두려워하게 된 미소를 띠고 새로운 소식을 들고 우리 집에 왔다. 정민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선안하며 소파에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앉았다. 웨딩홀이 임시로 비었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날짜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확정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꿈꾸던 결혼식을 가질 수 있어요. 잠깐 기다릴 수 없니? 내 재정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어. 나는 중얼거렸지만 민준이는 얼굴에 그가 완벽하게 연마한 가식적인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정민님. 다른 고객이 우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지은이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 시기적절해 보이는 눈물이 가득했다. 제발요, 엄마. 이게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모든 실패를 겪은 후에 이건 제가 행복해질 기회란 말이에요. 나는 서명했다. 신이여, 용서하소서. 하지만 나는 내 미래를 담보하는 그 서류들에 서명했다. 내 딸이 우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것이 진심 어린 눈물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지은이가 내 감정을 나를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잉크가 내 서명 위에서 마르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민준이와 지은이가 승리감에 찬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소리 없는 교감이었다. 이틀 후 민준이는 아무 예고 없이 우리 집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처에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오후 내내 우리 집에서 사업 전화를 걸고 내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으며 보냈다. 어머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사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점점 더 소중히 엽었다. 특히 그가 계산적인 눈으로 내 재산을 평가하며 그곳에 없을 때는 더욱 그랬다. 아시나요, 정민님. 어느 날 오후 그가 내 소파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말했다. 지은이와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는 가족을 시작할 더 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무심한 듯 들렸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에는 마치 이 순간을 연습이라도 한 듯한 사전 계획이 엿보였다. 이 집은 젊은 부부에게 완벽할 겁니다. 좋은 동네, 그리고 상태도 아주 좋고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내가 대답했지만 그는 듣지 못한 듯 계속 말했다. 물론이죠, 물론. 하지만 어머님께서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것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끔은 외롭다고 느끼실 때도 있으실 테고요. 내가 외롭다고 느끼기도 전에 그는 자신의 침입적인 존재와 내가 요청하지 않은 계획으로 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님은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관리하기도 훨씬 쉬울 테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이곳을 돌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지은이는 나를 할 말 없게 만드는 제안을 들고 왔다. 엄마, 민준이와 저는 재정 상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엄마 은행 계좌의 공동명의자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기저에 깔린 끈질김은 내가 함정으로 유인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엄마 연세에는 이런 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연세? 나는 65세이지 90세가 아니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운 어조로 대답했다. 나는 내 일을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이제 내가 조종이라고 인식하는 미소를 띠며 고집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예방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을 처리하는데도 더 편리할 거예요. 엄마가 계속 수표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민준이는 소파에 고정된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흔한 일입니다, 정민님.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일을 간소화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나는 그의 어머니를 기억했다. 그가 그녀의 집에 이사 온 후 재정 통제권을 잃고 이제는 거의 손님처럼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는 여인을. 바로 그날 밤 나는 민준이가 내 부엌에서 중요한 서류를 넣어둔 서랍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죄송합니다, 정민님. 그가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그냥 물 한 잔 마시려던 건데 서랍이 우연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휴대폰으로 내 서류를 찍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재고를 세는 사람처럼
내 등기 서류와 은행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내가 묻자 그가 나를 안 이후 처음으로 그의 가면이 살짝 미끄러져 내렸다. 그냥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파악해서 결혼식 비용 지출에 더 잘 도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가 대답했지만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그의 미소는 굳어졌고 그의 눈에는 이제 내가 모든 연기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성격이라고 인식하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이는 고급 부티크에서 완벽한 웨딩드레스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고 왔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비싸긴 해요. 그녀는 인정했다. 하지만 제가 입어봤을 때 직원들까지 울었어요. 마치 저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 같았어요. 웨딩드레스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다. 내 6개월치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예약했고 내가 예약금만 내면 되었다. 지은아, 이건 통제불능이야.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몇 초 만에 달콤함에서 분노로 변했다. 통제불능이라고요? 이건 제 결혼식이에요. 제 인생에 단 한 번뿐인데 제가 그럴 가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녀의 말은 비난의 칼날을 품고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어머니처럼 느끼게 만들려고만 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부티크에 가서 내 차보다 비싼 웨딩드레스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웨딩드레스 값을 지불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사방에는 청구서와 영수증이 널려 있었다. 결혼식은 내 미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된 것 같았다. 나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휴대폰을 꺼내 20년 전 집을 살 때 나를 도와주었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정미예요. 긴급하게 만나 뵙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의 단호함에 나 자신도 놀랐다. 제 서류와 제 집에 관한 것입니다. 제 자산을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 저편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그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목소리가 나를 안심시켰다. 물론입니다. 정미님. 아침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서류를 가져오세요. 특히 최근에 서명하신 것이 있다면요. 다음 날 지은이와 민준이가 내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그 건물은 오래되고 소박했지만 내 변호사처럼 신뢰가 갔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법률 서류와 진한 커피 냄새가 났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고 숨겨진 의도 없이 내 말을 들어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결혼식의 과도한 지출, 민준이의 잦은 방문, 내 집에 대한 그의 언급, 그리고 지은이를 공동 명의자로 만들라는 압력까지. 나는 내가 서명한 모든 계약서와 내가 발행한 모든 수표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내 자신의 순진함에 대한 증거처럼. 정민님, 그가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다. 어머님은 우리가 말하는 가정, 내 재정 학대를 겪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제 딸인데요. 나는 수개월 동안 쌓아온 모든 죄책감과 고통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모성애가 어머님 자신을 재정적으로 파멸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부드러운 어조로 대답했다. 그 부드러움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어머님의 자산을 보호해 드릴 겁니다. 아무도 어머님의 명확한 동의 없이 어머님의 계좌에서 어떤 금융 결정도 내릴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걸어 돌아갈 때 나는 달라진 기분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갑옷을 찾은 것 같았다. 나를 조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갑옷.
이제 나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내 결정을 뒷받침할 서류가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직감이 항상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와 지은이는 이미 내 거실에서 더 많은 서류와 계약서에 둘렀어요. 엄마, 잘 오셨어요. 지은이가 이제 내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조종의 도구에 불과했다. 민준이가 완벽한 플로리스트를 찾았어요. 하지만 오늘 예약금을 내야 해요. 그녀의 눈은 내가 너무나 익숙해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조급함으로 번뜩였다. 얼마인데? 내가 중립적인 어조로 물었다. 단 1호의 원입니다. 민준이가 마치 하찮은 금액인 양 대답했다. 모델식과 연애에 들어가는 꽃 장식 비용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정민님, 정말 장관일 겁니다. 어머님 딸은 공주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공허한 약속들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1호 성금과 거의 같다는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생각해봐야겠어.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경계하는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본다고요. 지은이가 되풀이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모든 달콤함이 사라졌다. 엄마, 우리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건 제 결혼식이에요. 지금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어조에 위협당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이건 내 돈이야. 민준이가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를 감추려는 노력이 없었다. 정민님, 어머님은 아주 심각한 실수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이는 어머님의 유일한 딸입니다. 어머님은 그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말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긁힐 레코드판처럼 공허하고 무력하게 들렸다. 설득력을 잃어버린 채 나는 내 딸이 행복하기를 원해.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 재정적 안정을 대가로 하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의 재정적 안정요? 지은이가 벌떡 일어섰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분노를 보았다. 이전에 계산된 눈물과는 다른. 엄마는 이 집도 있고 저축도 있고 연금도 있잖아요. 이 나이에 뭐가 더 필요해요. 저는 이제 막 인생을 시작했어요. 저는 좋은 것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허세를 부양하기 위해 가난해지지 않을 권리가 있어. 내가 대답했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힘이 실린 말이었다. 이어지는 침묵은 팽팽했고 우리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모든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고 지은이는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인 양 나를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민준이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평온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민님, 이미 약속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사명된 계약도 있고요. 어머님은 결과 없이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거의 노골적인 협박처럼 들렸다. 내 집에서 나를 협박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모든 단어를 녹음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정민님. 이건 사실입니다. 어머님께서 사명하신 계약은 우리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놀라웠다. 그는 공손한 사위 흉내를 내는 것에서 마치 내 삶과 결정의 주인임 양 행동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지만 이 눈물은 이전의 조종적인 눈물과는 달랐다. 이것은 좌절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엄마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꿈을 꾸었는데 엄마는 제 결혼식을 망치고 제 인생을 망치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도구로 가득 차 있었고 한마디가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려고만 했다. 나는 네 결혼식을 망치지 않아, 지은아. 나는 내 미래를 보호하는 거야. 내가 대답했다. 네가 원하는 결혼식을 할 수 있지만 내 돈으로는 안 돼. 민준이는 거실에서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서성거렸다.
그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분명히 분노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가 이를 갈며 속삭였다. 노인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징후를 보일 때는요. 그의 말은 내 최악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내 돈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 정신 능력까지 문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존엄성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민준 씨, 지은이가 준 열쇠 돌려줘. 아무것도 안 돌려줄 겁니다. 그가 소리쳤다. 마침내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어차피 이 집은 곧 우리 것이 될 테니까요. 노파가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는 건 낭비입니다. 조만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테니 우리가 그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말은 그들이 처음부터 실행하고 있었던 계획을 완전히 폭로했다. 내 삶에서 꺼져버려. 지은이가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나에게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순수한 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뜨거운 칼처럼 나를 꿰뚫었다. 한때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은 이제 아기로 번뜩였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네가 내 행복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면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민준이가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사악한 합창단처럼 입가에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좋아. 내가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했다. 그것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지은아, 그렇게 될 거야. 나는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탁자로 걸어가 그날 아침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봉투를 꺼냈다. 여기 네가 서명한 모든 결혼 계약에 공식적인 취소 통지서가 있어. 이 순간부터 너희는 모든 비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민준이의 표정은 몇 초 만에 의기양양함에서 공포로 변했다. 잠깐, 정미님. 그럴 수 없습니다. 위약금도 있고 조항도. 하지만 나는 이미 내 변호사와 모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나는 내 권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내가 감정적인 압력하에 서명한 모든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되었어. 만약 너희가 결혼식을 계속하고 싶다면 모든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거야. 지은이가 봉투를 향해 달려들며 그것을 낚아채려 했지만 나는 이미 그것을 내 핸드백 속에 넣어두었다. 엄마는 우리한테 이럴 수 없어요. 모든 돈을 냈고 모든 걸 준비했는데 그녀의 비명소리가 내 거시에 가득 찼고 그녀의 어린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을 목격했던 벽들 사이를 맴돌았다. 나는 할 수 있고 이미 했어. 네가 직접 말했잖아. 내 삶에서 꺼져버리라고. 좋아. 나는 너의 결혼식에서도 물러날 거야. 민준이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한 힘으로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님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정민님, 우리는 어머님을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로 고소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완벽한 사위 연기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비열한 본성이 드러났다. 당장 손 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신고해.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다. 신고해. 네 엄마가 네 결혼식을 망치고 있다고 말해. 너를 낳은 사람이 네 행복을 망치고 있다고 말해. 그녀의 말은 독이 묻은 단검이었고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지르도록 고안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전에는 나를 갈기갈기 찢었을 그 말들이 이제는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다. 너는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어, 지은아. 내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하게 말했다. 35년 동안 너의 행복은 내 절대적인 우선순위였어. 나는 내 꿈을, 내 시간을,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희생했어.
하지만 이제 충분해. 나는 더 이상 너의 허세와 너의 조종을 부양하지 않을 거야. 이 말들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선언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내 입에서 나왔다. 민준이는 거실에서 오리에 갇힌 짐승처럼 서성거렸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정미님.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님의 유일한 딸입니다. 어머님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어머님이 늙고 약해져 돌봄이 필요할 때 누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말은 거의 노골적인 협박이었고 감정적 갈취의 극치였다. 나는 너희들의 동반자보다 차라리 외로울 거야. 내가 대답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속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만약 이것이 너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면 민준 씨, 나는 너희와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지은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눈물은 달랐다.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의 눈물.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너에게 돈과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은 것이 이기적이야. 경계를 설정했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이기적이야. 나는 문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나가라는 듯 손짓했다. 우리를 쫓아낼 수는 없어. 민준이가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비상 전화를 걸고 있었다. 경찰이죠? 제 집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내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래지며 마침내 문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은이가 나를 지나치며 속삭였다. 후회하게 될 거야. 혼자 남아서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할 때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협박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치 수년간의 접촉 그새 나는 그녀의 독에 면역이 된 것 같았다.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한 것을 후회할지언정 너희가 나를 재정적으로 파멸시키도록 내버려둔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민준이는 문턱에서 멈춰 섰다.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정미님, 어머님은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시는군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히려 반대야. 내가 그들 뒤로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건 끝났어. 나는 문을 잠그고 현관에 서서 그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길 건너편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이 다시 내 집처럼 느껴졌다. 뒤따라온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내가 잊고 지냈던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로 걸어가 앉았다. 창문을 통해 내가 제스민 꽃을 심었던 정원을 바라보았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내가 꾸준히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꽃들은 비와 햇살을 받으며 스스로 굳건히 자라는 방법을 찾았다. 어쩌면 나도 이제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울 때가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일요일이었다. 예전에는 가족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날이었지만 이제야 나는 그것이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까웠음을 깨달았다. 벨소리 하나하나가 내가 버리기로 결정한 삶의 절망적인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지은이는 20분마다 전화를 걸어 절망적인 간청과 은근한 협박 사이로 오갔다. 엄마, 제발요.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엄마는 저와 이렇게 인연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녀는 한 메시지에서 말했다. 엄마는 엄마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녀는 다음 메시지에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훈련받은 개처럼 전화를 받으러 달려가지 않았다. 나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으로 진한 커피를 끓여 정원에 앉아 아침 햇살을 즐겼다. 이상하게도 어제도 비추던 그 태양이 오늘 내 피부에 닿는 느낌은 달랐다. 더 따뜻하고 더 환영받는 듯했다. 마치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다시 누릴 권리를 되찾은 것처럼. 오전 10시 낯선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섰다.
민준이와 내가 모르는 나이 든 남자가 내렸다. 그 남자는 위험을 과시하려는 듯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내 문으로 직진하여 거의 공격적인 집요함으로 문을 두드렸다. 정민님, 우리는 모랄레스 가르시아 가족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어머님께서 위반하신 계약 약속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나는 가르시아 가족과 아무런 약속도 한 적이 없어. 나는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대답했다. 법적인 문제를 논하고 싶다면 내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돼. 나는 그들에게 김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민준이가 화난 듯 종이에 적는 것을 보았다. 정민님, 어머님께서 협조하시면 이 문제는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 매우 비쌀 수 있는 법적 절차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갈취였다. 단지 법률 용어로 포장되었을 뿐. 내 법률 대리인은 너희가 취하려는 어떤 행동에도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감을 느끼며 말했다. 이제 내 재산에서 나가. 그렇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그들이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몇몇 단편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고집이 세다. 정신 이상. 다른 방법. 그날 오후 내 손녀 수아가 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엄마나 민준이와 달리 그녀는 문을 살짝 두드렸고 내가 직접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16살인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내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어떤 성숙함이 있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와 얘기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조종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정 때문이었다. 물론이지. 내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평가받거나 판단받는 느낌 없이. 수아는 민준이가 내 재정적 파멸을 여러 번 계획했던 그 소파에 앉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 공간의 모든 독성을 씻어내는 듯했다. 할머니, 어제 모든 걸 들었어요. 엄마랑 민준이는 제가 여기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물었다. 또 다른 감정적 공격.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려는 또 다른 시도에 대비하면서. 하지만 수아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다. 할머니가 옳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몇 달 동안 그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봤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민준이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엄마는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녀의 말은 상처받은 내 영혼을 어루만지는 발산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었다. 네 엄마는 나에게 화가 많이 나 있어. 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하는 단호함으로 반짝였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못 본 척하지도 않을 거예요. 민준이는 계속 엄마에게 할머니의 돈, 할머니의 집, 할머니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주입하고 있었어요. 제가 잠든 줄 알았을 때 그들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그녀의 폭로는 내 최악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손녀의 정직함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정확히 무엇을 들었니? 내가 물었다. 수아는 깊이 숨을 들이신 후 대답했다. 집을 감정하기 위해 판매자와 연락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민준이는 요양원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거기서 더 편안할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할머니의 정신 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할머니가 자신의 일을 관리할 수 없다는 의료 서류를 받을 거라고요. 그들의 계획의 냉혹함이 얼음물처럼 나를 강타했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는 정교한 음모였다. 수아야, 네가 나에게 말해준 것은 매우 심각해. 내 변호사에게 다시 말해줄 수 있겠니?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거예요.
할머니는 항상 저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날 밤 수아가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후 나는 밤늦도록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돈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내 자유, 내 자율성, 그리고 내 집에서 품위 있게 늙어갈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였다. 민준이와 지은이는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누구와 싸우는지 몰랐다. 나는 한 주 동안 모은 모든 서류를 꺼냈다. 대화 녹음, 은행 명세서, 취소된 계약서, 손녀의 증언. 이것은 내가 겪어온 학대와 조종 패턴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 세트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정신이 완전히 명료하고 내 결정이 합리적이며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하며 잠들었다. 나는 내 운명을 잠들었다. 매일은 또 다른 싸움이 되겠지만 이번에는 적절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충분히 당했다고 결심하는 여인의 강철 같은 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석 달 후 나는 새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내려다 보이는 밝은 곳이었다. 나는 민준이가 그렇게 탐냈던 그 큰 집을 팔고 온전히 나만의 공간으로 이사했다. 내가 선택하고 내 돈으로 지불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 설계된 공간. 가구 하나하나, 커튼 한 조각, 화분 하나하나가 내가 아무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고 허락을 요청하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겸명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민준이가 위협했던 소송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내 변호사는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 녹음과 수아의 증언 포함을 검토한 결과 나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도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미님, 만약 어머님께서 괴롭힘과 재정적 학대로 그들을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아주 강력한 사건이 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내게 말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독성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저 평화를 원했다. 수아는 매주 일요일 날을 찾아왔다.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했다. 가족의 조종이라는 압박이 사라지자 우리는 그녀의 대학 계획, 꿈, 그리고 삶의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보호한 것을, 자유를 되찾은 것을? 아니, 수아야. 내가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엄마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아가 나에게 말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어요. 약속했던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민준이는 엄마를 탓하고 엄마는 제가 할머니를 찾아간 것을 탓해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막혔다. 저는 엄마가 그리워요. 하지만 엄마와 함께 만든 그 유독한 환경은 그립지 않아요. 지은이의 고통을 듣는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기이한 정의감을 느끼게 했다. 민준이는 마침내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가서 만나볼까? 내가 물었다. 수아는 나의 어떤 접근도 오해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 엄마는 자존심이 강하고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엄마 마음속 깊이 할머니가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내 16살 소녀의 지혜는 계속해서 나를 감동시켰다. 그녀는 조종이 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했고 정직한 편을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를 길에서 본 지 6개월 후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문자도 전화도 아니었다. 내가 수년 전 그녀에게 주었던 종이로 쓴 손글씨 편지였다. 나는 그 종이를 알아보았다. 엄마, 편지는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엄마에게 편지를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민준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다는 것을 엄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요. 편지는 진심 어린 사과로 이어졌다. 조종이 아니라 진짜 고통에서 나온 듯한 실수를 인정하는 말들. 돈을 달라고 편지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내린 결정의 결과에서 저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가 엄마를 존경한다는 것을 엄마가 알아줬으면 해서예요. 제가 엄마 편에 서지 못했을 때 엄마는 자신을 위해 섰으니까요. 내가 몇 달 동안 기다려온 이 말들을 잊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언젠가 엄마가 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저는 과거의 유독한 패턴에 갇힌 엄마와 딸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두 성인으로서 우리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서명은 간단했다. 지은이가 그녀가 과거에 흔히 사용하던 엄마의 딸이 아니라 마치 가족이라는 호칭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야 하는 것임을 그녀가 깨달은 것처럼 그날 오후 내 새로운 삶의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질 때 나는 새 화분 하나에 민트 한 줄기를 심었다. 화분을 판 사람은 민트가 강인해서 잘려도 계속 재생된다고 설명했었다. 작은 뿌리들을 신선한 흙에 묻으며 나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생각했다. 약함이 아니라 힘에서 비롯되는 용서에 대해, 그리고 한때 고통으로 가득했던 곳에서 아름다운 것이 자라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해. 나는 지은이와 내가 언젠가 전통적인 의미의 모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우리가 더 나은 관계가 되기를 바랐다. 서로를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사랑하는 두 여자. 그들은 진정한 사랑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경계를 요구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눈을 감고 신선한 민트 향을 들이마셨다.